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권 알림이 알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한 것 기억하시나요? 모든 권리의 기초가 되는 인간 존엄성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권의 또 다른 토대, 자유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먼저 존엄, 자유, 평등, 연대가 인권의 토대임을 천명한 세계인권선언 제1조를 살펴봅시다.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똑같은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났으므로 서로를 형제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자유롭다니 지금 당신은 자유로운가요? 무슨 소리예요? 하기 싫어. 아니요, 죽겠어요. 맞습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흔히 억압과 부자유를 경험합니다. 또한 인간은 더위와 추위, 선천적, 후천적인 질병, 사고 등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비교와 경쟁, 모멸과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럼 모든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다라는 선언은 거짓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유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부자유와 씨름하며 부자유와 싸울 때 이 씨앗이 발화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자유로운 존재로 대우하는 우리의 상호행위 속에서 자유가 등장합니다. 자유는 인간 존엄성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아무리 유약하고 불리한 처지의 사람이라도, 다수와 아무리 다른 방식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자기 삶의 주인됨을 침범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에 비유해 볼까요? 우리는 누구나 각자 삶의 저자이고 스스로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을 삶으로 써나갑니다. 이 책들은 장르도 형식도 무궁무진하게 다릅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 없는 자신만의 소중한 책을 쓰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유로운 저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타자와 사회적 자원입니다. 자유를 개인에게만 떠맡기지 않는 것이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는 사회의 책임입니다. 자유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개념은 오남용되곤 합니다. 극심한 부자유를 유발하는 상황을 자유의 이름으로 위장하는 일도 있죠. 예를 들어 노동자 A씨의 상황을 함께 볼까요? 이거 말도 안 돼. 밥 한 끼도 못 먹고 10시간째 일하고 있어. 싫으면 관둬. 누가 당신더러 억지로 시켰어? 당신 자유로 일한다고 한 거잖아. 이렇게 구조적인 폭력과 열악한 환경에서도 자유라는 꼬리표를 붙여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유가 남용되는 다른 예시를 살펴볼까요?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여기면 타인의 기본적인 자유가 제약되는 일을 적극 옹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 집은 따로 교육받아야지. 다 좋은데 우리 애랑은 수업 안 했으면 좋겠어. 학교에 민원을 넣어서 따로 수업하라고 압박해야겠어. 누구네 아이가 우리 애와 같은 유치원에 다닌대요. 이상한 사람의 자녀와 우리 애가 같이 지내는 게 꺼림칙하네요. 유치원에 그 아이는 안 오도록 조치를 요구해야겠어요. 자기의 자유를 이용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권리는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에게는 당연한 자유라 여기면서 타자가 같은 자유를 요구하면
주제 넘거나 가당치 않은 요구로 무시하기도 합니다. 가족이 아파서 나 며칠 자리 비울 거야. 곁에서 돌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저 친밀한 사람이 너무 아파서 제가 곁에서 돌봐야 할 것 같아요. 연차 좀 쓰겠습니다. 사적인 일 때문에 회사 일에 영향을 받고 연차까지 쓰는 것은 무책임하네요. 이렇듯 자유를 둘러싼 태도는 사회적 지위에 따라 흔히 갑을 관계로 나타나는 권력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 자유에 대해서 기울어진 권력 관계를 동등하게 바로잡는 것이 자유의 싸움입니다. 인권으로서의 기본적 자유를 위협하는 자유에 대한 오해는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대표적인 것이 나를 둘러싼 오해입니다. 내 맘대로 하는 게 자유지. 내 자유는 절대적이야. 우리는 모두 각자 삶의 저자이긴 하지만 인생의 책은 혼자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변화하고 흔들리면서 나를 정립해 갑니다. 그 과정에서 타자로부터 다양한 영향을 받습니다. 나 또한 다른 이에게 그런 역할을 하지요. 자급자족으로 스스로를 완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대해 내 맘대로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자와의 교류와 상호작용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만 상대를 대신하거나 타인의 의지에 반한 결정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나의 자유가 절대적일 수는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상호 의존 속에서 교류하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자기에 대해 결정합니다.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은 혼자서만 한다는 의미도 아니고 결정했으면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외부의 간섭과 개입만 없으면 자유로운 것이라는 태도는 아주 소극적인 자유관으로 연결됩니다. 무엇을 외부로 보느냐, 무엇을 간섭과 개입으로 보느냐는 깊게 따져봐야 할 문제겠지요. 외부의 간섭과 개입이라 할 때 외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국가 권력을 생각해 볼까요? 시민을 상대로 감시, 고문, 투옥, 학살 등을 저지른 군사 독재 정권의 경험은 아직도 그 피해가 깊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진상 규명을 고대하는 사건들이 여전하며 제대로 애도되지 못한 죽음과 생존자의 후유증도 깊습니다. 민주화 이후 정권이라고 해서 국가 권력을 오남용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 권력이 가진 법, 군대, 경찰 등은 시민의 인권을 지키는 동시에 언제든지 가장 큰 위협으로 돌변할 수 있죠. 둘째, 시장 권력을 생각해 볼까요?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론에서처럼 사람들은 시장에서 계약, 선택, 경제활동의 자유를 누린다고 이상적으로 가정합니다. 하지만 시장에는 자본이라는 권력이 있습니다. 큰 자본일수록 큰 권력을 누립니다. 심한 경우엔 생태를 파괴하고 사람을 해치며 법을 어기고도 처벌받지 않기도 하죠. 시장 권력은 현란한 소비의 유혹을 자유로 착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시장의 권력이 커지다 보니 삶의 다른 영역까지 시장의 논리가 침투합니다. 교육, 건강, 사회복지 등의 분야에서도 시장의 논리가 지배하게 됩니다. 이윤과 경쟁, 승패의 논리가 시장 밖까지 손을 뻗칠수록 우리의 삶은 궁핍해집니다. 셋째, 사회, 공동체, 다수자라는 이름의 권력이 있습니다. 다수, 여론, 관행, 표준, 정상 등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행위를 평준화하고 획일화하려는 압력이 있습니다. 다수의 사고나 관습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비정상으로 취급받고 배제될 위험이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다수가 저지르는 혐오와 증오폭력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타자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 또한 누군가에게는 타자이겠죠? 자신의 자유는 소중하고 당연하게 여기면서 타자의 자유는 탐탁하게 여기지 않거나 더 나아가 회방하고 반대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성애, 결사, 반대! 이주노동자는 떠나라! 난민보다 국민이 먼저다! 정신병원 이전하라! 자유를 향한 의지와 옹호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아집, 독선, 고집이 대신 차지합니다. 정보와 소통을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고 자기 입맛에 맞는 의견만 챙겨 듣고 사실 여부를 검증하지 않죠. 자기 관점에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타자의 인권 문제가 공적으로 다뤄지거나 기회나 자원을 제공하는 것 자체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기도 합니다. 타자의 자유를 무시하는 관계 속에서는 자기의 자유 또한 성립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더 포용적이어야 합니다. 타자의 자유를 존중할 때 나의 자유도 당연한 것이 됩니다.